칠흑 같은 어둠이 두만강을 삼켰습니다. 영하 20도를 넘나드는 한겨울밤, 강물 위로 얼어붙은 얼음이 발걸음마다 섬뜩한 소리를 냈습니다. 강민호는 군용 장갑을 낀 손으로 아내 지수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지수의 몸이 추위에 떨렸고 그녀의 등 뒤에서는 8살 아들 준우가 가쁜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빠. 준우의 목소리가 겨우 들렸습니다. 민호는 아들을 돌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단 1초의 망설임도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강 한가운데를 가로지르는 서치라이트가 번쩍이며 민호의 얼굴을 쏘았습니다. 눈이 부셔 그는 순간적으로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강 건너편에서 확성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멈춰라. 누구냐? 즉각 신원을 밝혀라. 국경 순찰되었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그의 뒤에는 아내와 아들 그리고 그를 호위한다고 믿는 4명의 부하들이 서 있었습니다. 이 순간 조금이라도 흔들린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민호는 천천히 허리춤에 찬 권총에 손을 가져갔습니다. 손가락이 차갑게 얼어붙은 권총 손잡이를 감쌌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대본부 직속 비밀 압송 작전 중이다. 그의 목소리는 얼어붙은 강물 위를 가르며 순찰대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민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권총을 뽑아들었습니다. 총구가 하늘을 향했고 그는 더욱 분노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작전은 중앙당 직속 임무다. 내 놈들이 책임질 거냐? 당장 상급자를 불러오지 못할까? 순찰대원들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중앙당이라는 단어 그리고 군복을 입은 소대장의 권위 있는 태도가 그들을 주춤하게 만들었습니다. 민호는 내심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지만 표정만큼은 살얼음처럼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몇 초가 마치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순찰대 쪽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대장 동지 실례했습니다. 격려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권총을 든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작전 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즉시 복귀하라. 이 일은 보고하지 마라. 보고하는 순간 너희들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동지. 서치라이트가 꺼졌습니다. 순찰대의 발자국 소리가 멀어져 갔습니다. 민호는 그제야 권총을 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아내 지수가 창백한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고 아들 준우는 아버지의 다리를 붙잡고 떨고 있었습니다. 가자. 민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중국 땅을 향해 자유를 향해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운명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무모한 도박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한때 충성스러운 인민군 소대장이었던 강민호가 왜 조국을 등지고 죽음의 강을 건너야 했을까요? 그 이야기는 6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강민호는 모범적인 군인이었습니다. 인민군 제9국경경비대 제3대대 제2소대장. 28배 나이에 소대장 계급장을 달았고 부대에서는 성실하고 원칙적인 간부로 통했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3개의 훈장이 빛났습니다. 모범 군인 표창, 사회주의 애국 상장, 그리고 최우수 지휘관 메달. 하지만 훈장의 광택 뒤에는 썩어가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민호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습니다. 국경 철조망을 따라 걷는 그의 발걸음은 규칙적이었고 손전등 불빛은 어둠 속 의심스러운 그림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는 탈북자들을 색출하는 것이 그의 임무였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각, 민호는 부대 후방 창고 쪽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트럭 엔진 소리였습니다. 이 시간에 물자 수송이 있을 리 없었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손전등을 끄고 창고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창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몇몇 간부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창고 옆 그림자에 몸을 숨기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이번 물량은 얼마나 되나? 대대 부정치부대장 한철수 소좌의 목소리였습니다. 중국산 휴대전화 50대, 담배 100보루, 그리고 이것. 다른 목소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호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빙두입니다. 순도 90%. 중국 브로커가 보장했습니다. 빙두. 마약이었습니다. 민호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창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트럭 짐칸에는 각종 밀수품들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중국제 텔레비전, 술, 담배, 그리고 작은 비닐봉지에 담긴 하얀 가루. 이번 거래로 우리가 챙길 몫은? 한철수 소자가 물었습니다. 1인당 달러로 500씩입니다. 대대장님 몫은 2,000입니다. 좋아. 빨리 처리하고 증거를 없애. 내일 아침에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해야 해. 민호는 천천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평생 수령님과 조국을 위해 충성해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인민의 적을 무찌르고 조국을 지키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은 무엇입니까? 간부들은 주민들에게서 뇌물을 뜯어내고 국경을 넘나들며 밀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사치품을 사들이고 심지어 마약까지 유통했습니다. 민호가 밤낮으로 지키던 국경은 사실 간부들의 돈벌이 통로에 불과했습니다. 민호는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그는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신이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이었던 것일까? 조국을 지킨다는 명분 아래 사실은 부패한 권력자들의 배를 불리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일까? 새벽이 되었습니다. 민호는 눈이 충혈된 채로 일어났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실을 상부에 보고하겠다고. 하지만 그의 순진한 정의감은 곧 산산조각이 날 운명이었습니다. 민호는 대대장을 찾아갔습니다. 노크를 하고 들어선 집무실에서 대대장 리명철 대좌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가, 강 소대장? 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민호는 어젯밤 목격한 것을 조심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밀수 현장, 마약, 그리고 간부들의 대화. 하지만 말을 마치기도 전에 대대장의 표정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강 소대장. 대대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자네는 지금 간부들을 모함하고 있는가? 증거도 없이 이런 헛소리를 하다니 실망이군. 하지만 대대장 동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창고에. 입 닥쳐. 대대장이 책상을 탁 쳤습니다. 차 잔이 흔들렸습니다. 자네 같은 젊은 간부가 혁명 정신은 없고 동료들을 의심하다니. 이것은 반당적 행위야. 만약 이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한다면 자네가 먼저 숙청될 걸세. 민호는 얼어붙었습니다. 대대장의 눈빛에는 경고가 아니라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민호는 깨달았습니다. 대대장도 한패였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모든 것의 주동자였을지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민호는 경례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주먹을 쥐었습니다. 체제는 썩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모두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의를 외치는 순간 자신이 먼저 짓밟힐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변했습니다. 훈장은 여전히 가슴에 달려 있었지만 그 무게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매일 아침 국기 앞에서 충성을 맹세할 때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초소 근무를 서던 중 철조망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중국 땅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자유가 있는 곳. 하지만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신은 가족이 있었습니다. 아내 지수와 아들 준호. 그들을 두고 떠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민호에게 선택의 여지를 주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체제의 썩은 냄새는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3월이 되었지만 북쪽 국경 지방은 여전히 추웠습니다. 민호의 아들 준호는 8살이었습니다. 작고 말랐지만 눈만큼은 또렷한 아이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훈장을 탄 아버지, 인민을 지키는 군인 아버지. 하지만 그날 밤 준호의 숨소리가 이상했습니다. 준호가 신음하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민호의 아내 지수가 황급히 아들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여보, 열이 너무 높아요. 온몸이 불덩이 같아요. 민호는 아들을 안아들었습니다. 준우의 작은 몸이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호흡은 가빠졌고 기침을 할 때마다 갈에 끓는 소리가 났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당장 부대 의무실로 가자. 민호는 아들을 품에 안고 뛰었습니다. 한밤중이었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의무실 문을 두드리자 군의관 박상철 대위가 졸린 눈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제 아들입니다. 고열이 40도가 넘고 호흡곤란이 있습니다. 폐렴 같습니다. 박 대위는 준우를 진찰했습니다. 청진기를 대고 등을 두드렸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증 폐렴입니다. 당장 항생제를 투여해야 합니다. 그럼 빨리. 문제는 박 대위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항생제가 없습니다. 뭐라고요?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난달 배급된 약품들이 전부 어디로 갔는지. 의무실 창고에는 반창고와 소독약밖에 없습니다. 민호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약품이 어디로 갔는지. 간부들이 빼돌려 중국 브로커에게 팔아넘긴 것입니다. 달러 몇 푼을 위해 주민들의 생명을 담보로 잡은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군 병원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50km 떨어져 있고 이 시간에 차량도. 민호는 박 대위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을 안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지수가 울며 뒤를 따랐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준우가. 내가 어떻게든 한다. 민호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는 대대 본부로 달려갔습니다. 대대장 집무실 문을 거칠게 두드렸습니다. 대대장 동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민호는 다른 간부들을 찾아 헤맸습니다. 하지만 모두 집에 있었고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민호는 지쳐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품 안의 준우는 점점 더 뜨거워졌고 숨소리는 약해져 갔습니다. 지수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우야, 준우야.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조국을 위해 밤낮으로 국경을 지켰습니다. 탈북자를 잡았고 밀수꾼을 체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아들을 살릴 약 한 알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았습니다. 민호는 개인 돈을 긁어 모았습니다. 북한 돈으로 3만 원, 중국 돈으로 50위안. 그는 부대 밖 암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암시장은 국경 마을 뒷골목에 숨어 있었습니다. 온갖 밀수품들이 거래되는 곳이었습니다. 민호는 약을 파는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페니실린이나 암피실린. 브로커는 민호의 군복을 보고 비웃었습니다. 군인 동지께서 여긴 웬일이십니까? 이런 곳이 있는 줄도 모르셨던 것 같은데요. 얼마면 됩니까? 페니실린 한 병에 중국 돈 100위안입니다. 100위안.
민호가 가진 돈의 2배였습니다. 깎아주십시오. 제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건 제 알 바 아니고요. 돈이 없으면 물러나세요. 민호는 주머니를 뒤졌습니다. 시계, 벨트, 결혼 반지. 그는 모든 것을 꺼내 브로커 앞에 쏟아부었습니다. 이것들을 다 드릴 테니 제발 약을 주십시오. 브로커는 물건들을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비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딴 쓰레기로 약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군인 동지, 현실을 아십시오. 민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인민군 소대장이 훈장을 단 군인이 암시장 브로커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입니다.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브로커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됐습니다. 가져가십시오. 하지만 다음부터는 돈을 가지고 오십시오. 민호는 떨리는 손으로 약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일어나 뛰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준우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준우의 열이 조금씩 내렸습니다. 호흡도 안정되었습니다. 민호는 아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지수도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울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음에 또 아프면, 그 다음에는 이 땅에서는 돈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그날 밤 민호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 철조망 너머로 중국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탈출을.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한 꿈이었습니다. 국경 경비대 소대장이 탈북한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잡히면 총살당하고 가족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서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체제에 대한, 간부들에 대한, 그리고 이 모든 부조리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곧 민호를 가장 무모한 선택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준우가 회복한 후 민호는 변했습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성실한 소대장이었지만 내면에서는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탈출. 그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국경 경비대 소대장인 자신이 탈북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부대원들은 자신을 감시할 것이고 상급 부대는 즉각 추격 명령을 내릴 것입니다. 게다가 아내와 아들을 데리고 간다. 그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습니다. 민호는 밤마다 고민했습니다. 수첩에 온갖 계획을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모든 방법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만약 내가 탈북자가 아니라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이라면? 그렇습니다. 탈출이 아니라 작전. 정식 명령을 받고 국경을 넘는다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명령이 있을 리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만들면 됩니다. 가짜 명령서를. 민호는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도박이었습니다. 문서 위조는 반역죄였습니다. 발각되는 순간 총살입니다. 하지만 성공한다면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을 수 있습니다. 민호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 공문서 양식과 직인이었습니다. 그는 행정실을 관찰했습니다. 행정부관 최병호 중위는 게으른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서 낮잠을 잤습니다. 어느 날 점심시간 민호는 행정실에 들어갔습니다. 최 중위는 책상에 엎드려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서류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장, 2장. 그는 공문서 양식 몇 장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에 놓인 대대장 직인을 발견했습니다. 직인을 훔칠 수는 없었습니다. 없어진 것이 들키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것입니다. 민호는 주머니에서 비누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직인을 비누에 눌렀습니다. 찍혔습니다. 완벽한 음각이었습니다. 민호는 물건들을 주머니에 넣고 행정실을 빠져나왔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민호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숙소 화장실에 숨어서 양초 하나를 켰습니다. 희미한 불빛 아래 그는 공문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9국경경비대 제3대대장 명령. 특수임무지시서.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자신과 가족의 운명을 좌우했습니다. 민호는 부대에서 몇 년간 보아온 공문서들을 떠올렸습니다. 문체, 형식, 도장이 찍히는 위치.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습니다. 중앙당 지시에 의거 반영명 분자 박지수와 그 자식에 대한 비밀 압송 임무를 제2소대장 강민호 동지에게 부여함. 박지수. 그것은 아내의 이름이었습니다. 민호는 아내를 정치범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죄수복을 입히고 압송하는 것이 자연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본 임무는 최고 기밀 사항이며 어떠한 상급 부대의 간섭도 받지 않음. 임무 수행 중 발생하는 모든 상황에 대한 책임은 본 대대장이 전적으로 부담함. 이 문장이 핵심이었습니다. 이 한 줄이 있다면 다른 부대나 초소에서 간섭할 명분이 사라집니다. 민호는 이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군대의 특성상 상부의 명령에는 절대 복종이었습니다. 최고 기밀이라는 단어 앞에서 누구도 함부로 질문하지 못할 것입니다. 민호는 밤새 문서를 수정하고 다시 썼습니다. 5번, 10번. 15번째에야 그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순간이 왔습니다. 직인을 찍는 것. 그는 비누로 만든 음각에 빨간 인주를 발랐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찍을 수 없었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다시 시도했습니다. 탁! 종이 위에 대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완벽했습니다. 민호는 문서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의 생명을 건 도박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중간은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민호는 더 많은 문서를 위조했습니다. 통행증, 임무보고서, 심지어 중앙당 비밀 지시서까지. 그는 자신이 만든 거짓말이 얼마나 정교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라도 빈틈이 있으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호는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가짜 서류들은 군복 안주머니 깊숙이 숨겨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혼자서는 불가능했습니다. 국경을 넘으려면 호위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심을 살 것입니다. 민호는 부하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들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것은 민호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습니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부하들을 거짓말로 이용한다는 것.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아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민호는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아무 말 없이 빛났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조국에게, 아니면 신에게. 하얀 종이 위에 거짓말은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그 거짓말에 생명을 불어넣을 시간이었습니다. 민호는 신중하게 부하들을 관찰했습니다. 제2소대에는 12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너무 똑똑한 병사는 의심할 것이고 너무 무능한 병사는 작전에 방해가 될 것입니다. 민호가 원하는 것은 단순하고 충성스러운 병사들이었습니다. 명령에 절대 복종하고 의심하지 않는 사람들. 그는 며칠 동안 부하들을 유심히 지켜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선택한 사람은 김철호 상병이었습니다. 22살의 평안도 출신 청년. 집안이 가난해서 군대가 유일한 희망이었던 병사. 그는 민호를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명령은 곧 법이었고 소대장의 말은 진리였습니다. 두 번째는 리성국 하사였습니다. 나이는 25이지만 지적 수준은 높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힘이 세고 용맹했습니다. 그는 복잡한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 번째는 박준혁 일병이었습니다. 20살의 어린 병사. 함경도 산골 출신으로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순진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수령님과 장군님을 진심으로 숭배했고 조국을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최두식 상병이었습니다. 23살의 농민 출신. 말이 적고 우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명령을 받으면 그대로 실행했고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민호는 이 4명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은 완벽한 사냥개들이었습니다. 의심 없이 주인을 따를 개들. 어느 날 저녁 민호는 4명을 따로 불렀습니다. 소대 막사 뒤편의 조용한 장소였습니다. 병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소대장 앞에 섰습니다. 편히 서라. 민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위험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을 따로 부른 것은 특별한 임무가 있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눈이 빛났습니다. 특별한 임무. 그것은 영광을 의미했습니다. 이 임무는 최고 기밀이다. 중앙당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다. 민호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병사들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중앙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우리 대대 관할 구역에 반영명 분자가 숨어 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다. 이 반영명 분자는 국가 기밀을 빼돌려 중국에 넘기려 했던 악질 간첩이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중앙당에서는 이 반역자를 비밀리에 체포하여 평양으로 압송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이 작전은 절대 기밀이다. 다른 부대나 상급 기관에서도 알아서는 안 된다. 김철호 상병이 손을 들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왜 비밀로 해야 합니까? 좋은 질문이다. 민호는 준비된 대답을 했습니다. 이 반역자에게는 내부 협조자가 있다. 군 간부 중에 누군가가 정보를 새고 있다는 의심이 있다. 그래서 중앙당에서는 이 작전을 극소수의 인원만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병사들의 얼굴에 긴장감이 돌았습니다. 내부 협조자, 간첩. 이런 단어들은 북한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 4명을 선택했다. 너희들은 내가 가장 믿는 병사들이다. 이 임무를 성공시키면 너희들은 영웅이 될 것이다. 훈장도 받을 것이고 당원 자격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병사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훈장, 당원 자격. 그것은 북한에서 출세의 지름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라. 이 작전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가족에게도 전우들에게도 심지어 다른 간부들에게도 말하면 안 된다. 만약 누설되면 작전이 실패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도 반역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동시에 자부심이 어려 있었습니다. 작전 개시는 사흘 후다. 그때까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적인 업무를 계속하라. 그리고 그날이 되면 내가 신호를 보낼 것이다. 알겠습니다, 소대장 동지. 4명의 병사가 일제히 격려했습니다. 민호는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진한 얼굴들, 자신을 믿고 따르는 눈빛들, 가슴이 아팠습니다. 미안하다. 민호는 속으로 사죄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차갑고 단호한 소대장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병사들이 돌아간 후 민호는 홀로 남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연기가 피어올랐고 달빛에 비쳐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사냥개들은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사냥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냥에서 잡히는 것은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유였습니다. 민호는 담배를 버리고 발로 밟았습니다. 불씨가 꺼졌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슴 속 불씨는 더욱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흘 후면 모든 것이 결정될 것입니다. 성공하면 새로운 삶, 실패하면 죽음. 민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작전 개시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오늘이 생과 사를 가르는 날이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아내 지수를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요. 지수는 놀란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민호는 며칠 전 그녀에게 계획을 털어놓았습니다. 처음에 지수는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결연한 눈빛을 보고 그녀도 각오를 다졌습니다. 준우는 아직 자고 있어요. 깨우지 마요. 조금 있다가 내가 깨울게요. 민호는 군복을 입었습니다. 오늘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춰야 했습니다. 훈장들을 가슴에 달았습니다. 권총을 허리에 찼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위조한 서류들을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새벽 5시 민호는 4명의 병사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들은 완전 군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총과 탄약, 배낭, 수통.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출발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한다. 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 작전은 국가의 운명이 걸린 중대한 임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한다. 의심하지 마라. 질문하지 마라. 오직 실행하라. 예, 소대장 동지. 병사들의 대답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민호는 집으로 돌아가 지수와 준우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지수는 미리 준비해둔 낡은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에는 일부러 흙을 묻혔습니다. 완벽한 정치범의 모습이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아이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조용히 하라고 했기에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가 반역자입니다. 민호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병사들은 지수를 보며 분노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반역자, 조국을 배신한 악당. 그리고 이 아이는 반역자의 자식입니다. 평양에서 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민호의 말에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역자의 가족도 처벌받아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였습니다. 출발한다. 일행은 어둠 속을 걸었습니다. 국경을 향해, 자유를 향해, 그리고 죽음을 향해 걸었습니다. 첫 번째 관문은 부대 정문이었습니다. 보초가 섰습니다. 멈춰. 신원 확인. 민호는 서류를 꺼내 보초에게 내밀었습니다. 중앙당 특별 임무다. 확인하라. 보초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전등 불빛 아래 대대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보초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이 시간에 부대를 나가신다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특별 임무라는 것이다. 민호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서류에 대대장 동지의 직인이 보이지 않나? 중앙당 지시라고 적혀 있지 않나? 내가 감히 중앙당 명령을 의심하는 것이냐? 보초는 겁에 질렸습니다.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소대장 동지. 정문을 열어라. 당장. 예. 정문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관문 통과.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관문은 더 어려웠습니다. 5번 초소. 그곳은 국경에서 가장 중요한 검문소였고 민호의 동기인 한영수 소대장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한영수는 민호와 같은 해에 임관한 장교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성격은 정반대였습니다. 민호가 원칙적이고 성실했다면 한영수는 교활하고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는 밀수에도 관여했고 뇌물을 받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5번 초소에 도착하자 한영수가 나왔습니다. 그는 민호를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야, 이 시간에 웬일이냐? 민호는 서류를 꺼냈습니다. 특별 임무다. 확인해봐. 한영수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호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영수는 다른 보초들보다 훨씬 영리했습니다. 그가 의심한다면 반역자 압송이라. 한영수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죄수복을 입은 여자. 그리고 아이. 이 여자가 그 반역자냐? 그렇다. 중앙당 지시라고 했지? 서류에 적혀 있지 않나. 한영수는 잠시 고민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한영수의 입가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이거 큰 거래구만. 뭐? 반역자를 평양으로 압송한다는 것은 중간에 많은 것이 오간다는 뜻 아니냐? 한영수가 눈을 찡긋했습니다. 민호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한영수는 이것을 뇌물과 연결 지은 것입니다. 반역자 가족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과정에서 일부를 착복하는 것. 그런 일이 북한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민호는 재빨리 대응했습니다. 영수야, 너도 알다시피 이런 일은 조용히 처리해야 한다. 그는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나도 입 다물지. 대신 한영수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나중에 좋은 것 있으면 나도 좀 챙겨줘. 물론이지. 민호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한영수는 만족한 표정으로 초소문을 열었습니다. 가거라. 조심해서 다녀와. 고맙다. 민호는 일행을 이끌고 초소를 통과했습니다. 5번 초소를 지나면 국경까지는 불과 3km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국경 순찰대. 그들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호는 일행을 재촉했습니다. 서둘러라. 시간이 없다. 그들은 어둠 속을 뛰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민호는 아들을 더 꽉 안았습니다. 준우의 작은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라. 민호는 마음속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두만강에 도착했습니다. 두만강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한겨울에 강은 얼어붙어 있었지만 완전히 얼지는 않았습니다. 군데군데 얼음이 깨진 곳이 보였고 그 아래로 검은 강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일행을 멈춰 세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조심해야 한다. 얼음이 약한 곳이 있으니 내 뒤를 따라오라. 병사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이것이 특별 임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민호가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얼음이 삐걱거렸습니다. 차가운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깼습니다. 민호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지수가 그 뒤를 따랐고 4명의 병사가 주변을 경계하며 따라왔습니다.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서치라이트가 번쩍였습니다. 민호는 본능적으로 멈췄습니다.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멈춰라. 누구냐? 확성기에서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국경 순찰되었습니다. 민호는 이미 이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착하게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대 본부 직속 비밀 압송 작전 중이다. 이 작전은 중앙당 직속 임무다. 내 놈들이 책임질 거냐? 순찰대가 주춤했습니다. 민호는 기회를 놓치지 않고 계속 소리쳤습니다. 당장 상급자를 불러오지 못할까? 이 작전을 방해하는 순간 너희들도 반역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다. 잠시의 정적이 흘렀습니다. 민호는 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표정만큼은 차갑게 유지했습니다. 소대장 동지 실례했습니다. 순찰대가 격려했습니다. 서치라이트가 꺼졌습니다. 민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계속 간다. 그들은 다시 걸었습니다. 마침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자유의 땅. 민호는 땅을 밟는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장 어려운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부하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 민호는 일행을 강변 숲속으로 이끌었습니다. 나무들 사이로 숨어들었습니다. 병사들은 여전히 긴장한 표정으로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잠시 쉬어가겠다. 민호의 말에 병사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김철호 상병이 물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여기서 어떻게 합니까? 차량이 오기를 기다립니까? 민호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이제 말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너희들에게 할 말이 있다. 민호는 천천히 권총을 꺼냈습니다. 병사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권총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소대장 동지 무슨... 들어라.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끝까지 들어라.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것은 특별 임무가 아니었다. 중앙당의 지시도 아니었다. 모든 것이 내가 꾸민 거짓말이었다. 병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리성국 하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이 여자는 반역자가 아니다. 내 아내다. 그리고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민호는 지수를 가리켰습니다. 지수는 죄수복을 찢어내고 평범한 옷을 드러냈습니다. 병사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는 조국을 배신했다. 너희들을 속였다. 이 모든 것은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한 거짓말이었다. 박준혁 일병이 총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대장 동지. 아니, 반역자. 당신은 우리를 이용했습니까? 그렇다.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다. 최두식 상병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당신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알고 있다. 민호의 목소리에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너희들의 분노를 이해한다. 나를 쏘고 싶다면 쏴라. 하지만 한 가지만 들어달라. 그는 준우를 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 폐렴에 걸렸는데 약이 없었다. 병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왜냐고? 간부들이 모든 약을 빼돌려 중국에 팔았기 때문이다. 병사들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조국은 무엇이냐? 주민들은 굶어 죽고 아이들은 병들어 죽어간다. 하지만 간부들은 중국산 텔레비전을 보고 마약을 팔아 돈을 번다. 이것이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조국이냐? 김철호 상병이 총을 내렸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군인입니다. 조국을 배신할 수 없습니다. 알고 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너희들은 돌아가라. 나를 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처벌받지 않을 것이다. 리성국 하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면 우리도 공범으로 몰릴 것입니다. 그럼 민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너희들도 함께 가자. 중국을 거쳐 한국으로. 그곳에서는 자유가 있다. 굶주림도 두려움도 없다. 박준혁 일병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갈 수 없습니다. 제 부모님이 북에 계십니다. 제가 도망치면 부모님이 수용소로 끌려갈 것입니다. 다른 병사들도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도 가족이 있었습니다. 부모, 형제, 자매. 탈북은 곧 가족의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민호는 권총을 집어들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막으려 했지만 실패했다. 나는 너희들을 제압하고 도망쳤다. 이렇게 보고해라. 그는 권총의 탄창을 빼내 던졌습니다. 총알은 없다. 너희들이 위험하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가져가라. 민호는 주머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중국 돈 몇백 위안. 이것으로 집에 가는 차비를 내고 나머지는 가족들에게 주어라. 그리고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병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철호 상병이 먼저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경례를 했습니다. 소대장 동지, 아니 강민호 동지, 행운을 빕니다. 다른 병사들도 하나둘 경례를 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분노가 아니라 슬픔이 있었습니다. 가십시오. 빨리. 리성국 하사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1시간만 시간을 끌겠습니다. 그 사이에 최대한 멀리 가십시오. 민호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는 지수의 손을 잡고 준우를 안고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병사들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최두식 상병이 중얼거렸습니다. 소대장 동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박준혁 일병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정말 조국인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강을 건너 북쪽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의 가슴에는 무거운 질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조국이란 무엇인가? 충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정의란 무엇인가? 강물은 여전히 흘렀습니다. 차갑고 무심하게. 강물은 죄를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앞만 보았습니다. 자유를 향해, 희망을 향해 달렸습니다. 중국 땅을 밟았지만 그것은 자유를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의 시작이었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체포해 북한으로 송환했습니다.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민호는 지수와 준우를 데리고 숲속을 헤맸습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해가 뜨면 더 위험했습니다. 그들은 낮에는 숨고 밤에만 이동해야 했습니다. 여보, 어디로 가야 해요? 지수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일단 연길까지 가야 해. 거기에 조선족 마을이 있어. 브로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민호는 북한에서 들은 정보를 떠올렸습니다. 연길은 중국 동북부의 도시로 조선족이 많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탈북자를 돕는 브로커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돈을 받고 일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연길까지는 100km가 넘었습니다. 걸어서 가기에는 너무 멀었고 차를 타자니 신분증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숨어 지내며 밤에만 이동했습니다. 굶주림이 찾아왔습니다. 민호는 마을 근처를 배회하며 음식을 훔쳤습니다. 밭에서 감자를 캐고 과수원에서 사과를 땄습니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준우가 열이 났습니다. 폐렴이 재발한 것 같았습니다.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약이 필요했지만 약국에 갈 수 없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해요? 지수가 울먹였습니다. 준우는 민호의 품에서 신음했습니다. 엄마, 아파. 민호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험하지만 마을로 내려가야 했습니다. 밤이 되자 민호는 작은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간판들이 한글과 중국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민호는 조심스럽게 약국을 찾았습니다. 약국 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족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도와주십시오. 제 아들이 아픕니다. 민호는 준우를 보여주었습니다. 노인은 준우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북에서 오셨군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보면 압니다. 들어오십시오. 노인은 그들을 약국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준우를 진찰했습니다. 폐렴입니다. 항생제가 필요해요. 노인은 약을 꺼냈습니다. 그리고는 물과 함께 준우에게 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돈은? 됐습니다. 노인이 손을 저었습니다. 우리도 예전에는 북에서 왔습니다. 6.25때 내려왔지요. 같은 민족끼리 도와야지요. 민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낯선 땅에서 만난 따뜻한 마음. 하지만 여기 오래 있으면 안 됩니다. 노인이 경고했습니다. 공안들이 순찰을 돕니다. 탈북자를 찾으면 북으로 보냅니다. 연길로 가십시오. 거기 교회가 있습니다. 한국인 목사님이 탈북자를 돕습니다. 어떻게 가야 합니까? 내일 새벽에 연길 가는 트럭이 옵니다. 제가 운전사에게 말해두겠습니다. 짐칸에 숨어 가십시오. 노인의 도움으로 그들은 다음날 새벽 트럭 짐칸에 숨어 연길로 향했습니다. 감자자루 사이에 몸을 웅크리고 숨을 죽였습니다. 트럭이 덜컹거릴 때마다 온몸이 흔들렸습니다. 몇 시간 후 연길에 도착했습니다. 운전사가 짐칸을 열었습니다. 빨리 내리십시오. 공안이 올 수 있습니다. 민호는 가족을 데리고 재빨리 내렸습니다. 운전사가 주소를 적은 쪽지를 건넸습니다. 이 교회로 가십시오. 뒷문으로 들어가서 목사님을 찾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들은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작은 골목 안에 숨어 있는 교회였습니다. 십자가가 건물 위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뒷문을 두드렸습니다. 한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한국인이었습니다. 누구십니까? 북에서 왔습니다. 목사의 눈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들어오십시오. 교회 지하실에는 이미 다른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10명쯤 되었습니다. 모두 겁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목사는 박유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10년째 중국에서 탈북자를 돕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며칠 쉬십시오. 그동안 저희가 루트를 준비하겠습니다. 루트요? 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중국을 거쳐 동남아로 그리고 태국을 거쳐 한국으로 가는 길입니다. 민호는 놀랐습니다. 그렇게 먼 길을 가야 합니까? 직접 한국으로 갈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를 타려면 신분증이 필요하고 중국 공안이 감시합니다. 유일한 방법은 동남아를 거쳐 가는 것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상상도 못한 긴 여정이었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듭니까? 1인당 1,000달러입니다. 1,000달러. 민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돈이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박 목사가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후 갚으면 됩니다. 한국 정부가 탈북자에게 정착금을 줍니다. 그것으로 갚으십시오. 민호는 감격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이 아무 데가 없이 자신들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그들은 교회 지하실에서 지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동안 박 목사는 브로커들과 연락하며 루트를 준비했습니다.
어느 날 박 목사가 그들을 불렀습니다. 준비되었습니다. 내일 출발합니다. 민호는 긴장했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트럭을 타고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중국을 가로질러 베트남 국경까지. 거기서 정글을 걸어 베트남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라오스, 태국을 거쳐 방콕의 한국 대사관으로 갑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순조롭게 가면 한 달. 하지만 문제가 생기면 더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그들은 출발했습니다. 큰 트럭의 화물칸에 20명의 탈북자가 숨었습니다. 여자들, 아이들, 노인들. 모두 같은 운명을 공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화물칸은 어두웠고 답답했습니다. 민호는 지수와 준우를 꼭 안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곧 자유로운 땅에 갈 거야.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중국 남부를 지나는 동안 트럭은 여러 번 검문에 걸렸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은 숨을 죽이고 기도했습니다. 발각되면 모두 끝이었습니다. 어느 날 트럭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공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물칸을 열어보시오. 민호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지수가 준우의 입을 막았습니다. 모두가 숨을 참았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화물칸을 비췄습니다. 공안이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게 뭐요? 농산물입니다. 운전사가 대답했습니다. 공안은 의심스러운 표정으로 화물칸을 살폈습니다. 손전등이 민호의 얼굴 바로 앞을 지나갔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됐어. 가시오. 문이 닫혔습니다.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화물칸 안의 사람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그들은 중국을 빠져나와 베트남 국경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부터는 걸어야 했습니다. 정글을 가로질러. 정글은 지옥이었습니다. 무더위, 모기, 벌레. 길도 없는 곳을 헤매며 걸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쓰러졌습니다. 노인 한 분이 탈진으로 숨졌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정글에 묻고 다시 걸었습니다. 준우는 아팠습니다. 열이 나고 설사를 했습니다. 민호는 아들을 업고 걸었습니다. 지수도 지쳐 비틀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야. 민호는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그것은 가족에게 하는 말이자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들은 마침내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방콕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국 대사관 앞에 섰습니다. 민호는 태극기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수도 울었습니다. 준우는 아버지의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민호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날을 민호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을 때 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유. 진짜 자유였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국정원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탈북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간첩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민호는 특히 까다로운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는 인민군 소대장 출신이었고 국경경비대에서 근무했습니다. 조사관들은 그를 의심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탈북자입니까? 혹시 공작원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는 단지 가족을 살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호는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의 병, 부패한 체제, 그리고 무모한 탈출. 조사관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의 방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한 조사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고 부하들을 속이고 국경을 넘다니.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민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석 달간의 조사가 끝났습니다. 민호와 그의 가족은 정식 한국 국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이름은 없었습니다. 강민호. 그는 여전히 강민호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하나원에서 정착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 한국 문화, 한국법. 모든 것이 낯설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것은 언어였습니다. 같은 한국어였지만 남한 사람들이 쓰는 단어들이 달랐습니다. 동무가 아니라 친구, 연락이 아니라 연락. 민호는 매일 사전을 들고 공부했습니다. 준우는 빠르게 적응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빠릅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준우는 금방 친구들을 사귀었고 서울 사투리를 배웠습니다. 지수는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성실함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주인아 주머니는 지수를 딸처럼 대해주었습니다. 민호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나이는 30인데 학력도 경력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인민군 소대장 경력은 한국에서 아무 쓸모가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 곳에 이력서를 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탈락했습니다. 탈북자라는 꼬리표가 따라다녔습니다. 결국 민호는 택배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택배기사. 한때 수십 명의 부하를 거느렸던 소대장이 이제는 택배 상자를 나르는 기사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이것도 존귀한 일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필요한 물건을 전달하는 것.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었습니다. 민호는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물류센터로 갔습니다. 하루에 100개가 넘는 택배를 배달했습니다.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땀을 흘렸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몸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유였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그를 감시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그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로 일하고 자신의 돈을 벌었습니다. 첫 월급을 받은 날 민호는 집으로 돌아와 봉투를 열었습니다. 180만 원. 북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는 돈을 지수에게 건넸습니다. 여보, 우리가 해냈어. 지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준우가 웃으며 부모를 안았습니다. 아빠, 우리 이제 행복한 거죠? 그래, 준우야. 우리는 이제 행복해. 민호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택배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능숙했습니다. 단골 고객들이 생겼고 그들은 민호를 좋아했습니다. 성실하고 친절한 택배기사. 어느 날 민호는 한 아파트에 택배를 배달하러 갔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젊은 여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여자가 택배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북한에서 오셨어요? 민호는 놀랐습니다. 그는 사투리를 고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억양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도 북에서 왔거든요. 5년 전에. 여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서 탈북민을 만나다니. 저도 반갑습니다. 그날 이후 민호는 그 여자와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북한에서 교사였다가 탈북했고 지금은 한국에서 작은 베이커리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민호에게 탈북민 모임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매달 한 번씩 모여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었습니다. 민호는 그곳에서 많은 탈북민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모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 탈북했고 어떤 사람은 정치범 수용소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모두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었다는 것. 민호는 그곳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짜 서류를 만들고 부하들을 속이고 두만강을 건넌 이야기. 사람들은 숨죽이며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한 노인이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강을 헤엄쳐 건넜을 뿐인데 당신은 작전을 짜서 건너셨군요.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을 뿐입니다. 민호는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2년, 3년. 민호의 가족은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얻었습니다. 준우는 중학생이 되었고 반에서 상위권 성적을 유지했습니다. 지수는 식당에서 주방장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손맛이 좋다고 소문이 났습니다. 주인 아주머니는 지수에게 나중에 가게를 물려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택배기사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팀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신입 기사들을 교육하고 배송 루트를 관리했습니다. 회사에서는 그의 성실함을 인정해 관리직으로 승진시키려 했지만 민호는 거절했습니다. 저는 현장이 좋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민호는 정말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택배를 배달하며 사람들을 만나는 것, 그들의 감사 인사를 듣는 것, 그것이 그에게는 큰 기쁨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민호는 택배를 배달하다가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트럭을 세우고 벚꽃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북한에도 봄이 왔을 것입니다. 두만강 주변에도 꽃이 피었을 것입니다. 민호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때 자신을 따랐던 4명의 부하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김철호, 리성국, 박준혁, 최두식. 그들은 무사히 부대로 돌아갔을까? 처벌받지는 않았을까? 민호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이 무사하기를, 그들도 언젠가는 진실을 깨닫기를. 자신들이 지키던 것이 무엇이었는지.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올 수 있어요? 준우 생일인데. 그래, 최대한 빨리 마치고 갈게. 민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녁에 집에 도착하자 작은 생일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케이크, 치킨, 그리고 가족의 웃음. 아빠. 준우가 달려왔습니다. 이제 15살이 된 아들은 아버지 키만큼 자랐습니다. 생일 축하한다, 준우야. 민호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다는 것을. 이 평범한 행복을 위해 목숨을 걸었다는 것을. 케이크에 촛불을 켰습니다. 15개의 촛불이 밝게 빛났습니다. 소원 빌어. 지수가 말했습니다. 준우는 눈을 감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껐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 민호가 물었습니다. 비밀이에요. 말하면 안 이루어진대요. 준우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준우의 소원을. 아마도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해주세요였을 것입니다. 그날 밤 민호는 창가에 섰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의 불빛들. 그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두만강 위에서의 순간을. 서치라이트가 자신을 비췄을 때 권총을 뽑아들고 외쳤던 순간을.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황당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장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장 위대한 선택이었습니다.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뒤에서 지수가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무슨 생각해요? 그냥. 우리가 정말 멀리 왔다는 생각. 그러게요. 정말 멀리 왔죠. 둘은 말없이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과거는 멀리 있었습니다. 두만강도 국경도 공포도 모두 멀리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현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었습니다. 자유 속에서 희망 속에서 살아갈 미래가. 강민호는 더 이상 인민군 소대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제 택배기사였습니다. 남편이었고 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유인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밝은 곳으로, 두려움 속에서 희망으로, 죽음의 강을 건너 생명의 땅으로. 그것이 강민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수많은 탈북민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두만강, 압록강. 그 차가운 강물을 오늘도 누군가는 건너고 있을 것입니다. 자유를 찾아서, 희망을 찾아서, 그리고 언젠가 그 강물에 다리가 놓일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목숨을 걸고 건널 필요가 없는 평화의 다리가. 민호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믿었습니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별이 빛나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강민호와 그의 가족은 평화롭게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뜨고 그들은 다시 일상을 살아갈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하지만 그들에게는 기적 같은 일상.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